예, 합시다. 새로운 단어. 자, 임진왜란 이전의 동아시아 정세 상황 설명 들어갈게. 일단 이제 명나라부터 얘기를 할 건데, 자, 일단 명나라는 대외적으로는 북로남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이야. 임진왜란 전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북로가 뭐냐면 명나라 북쪽에 몽골 애들이 있어. 이 몽골 애들이 북쪽에서 계속 침략해서 명나라를 괴롭히고 있었던 실정이었고, 남쪽에는 왜구들이 약탈하고 밀무역 등 명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북로 남의 문제 중에 북로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좀 할게. 이 북로는 몽골 애들이 명나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일단은 이 몽골 애들 중에요. 이제 15세기에 몽골 부락 중에 가장 힘을 많이 갖고 있었던 이제 몽골 부락이 있는데 그 부락 이름이 오이라트 부족이야. 그래서 이 오이라트 부족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하고 이제 잦은 전쟁을 했었는데 명나라 이때 당시 황제가 누구냐면 영종이라고 하는 황제야. 이 영종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정통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자, 근데 이 정통제, 즉 영종이 오이라트 부족의 에센카를 직접 토벌하기 위해서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간 거야. 그런데 이 오이라트 부라 몽골 애들한테 영종의 군부대가 털려요. 그래서 도망가는 그 과정 안에서 명나라의 토목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명나라 황제가 오이라트 부족의 에센칸한테 납치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 이게 1449년 토목보의 변사건이에요. 참고로 이쪽 단원부터 뭐 외워야 되게? 연도암기 들어가야 돼. 항상 사건 할 때 그냥 연도까지 같이 외워버려. 그럼 이 토목보의 변은 뭐야? 몽골의 오이라트 부족의 부족장인 에센칸에게 누가 납치됐던 사건? 영종이 납치됐던 사건인 거야. 정통제가. 자, 그래서 이 몽골의 칸인 에센칸은 명나라 황제를 인질로 잡았으니까 명나라한테 자, 이 황제 돌려받고 싶으면 돈 내놔! 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려고 그러는데 명나라 측은 이 황제를 그냥 버려버리고 새 황제를 추존을 시켜요. 이러다 보니 이 영종이라는 황제는 이제 가치가 없잖아. 그래서 에센칸은 다시 풀어줘. 돌아가라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영종은 다시 가갖고 정변을 통해서 황제 자리를 이제 되찾게 돼요. 아무튼 요 사건이 토목보의 변 사건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16세기에 명나라를 또 괴롭혔던 몽골 부락이 있는데 그게 타타르 부족이야. 타타르 부족. 자, 이 타타르 부족에 알탄칸이라고 있어요. 알탄칸. 이 사람 이름 알아야 돼. 알탄칸. 이 알탄칸이 명나라 수도 베이징까지 쳐들어와서 베이징 인근에서 한 20만 명 정도 되는 한족들을 살해하고 가. 이 사건을 경술련에 있어서 경술의 변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토목보의 변은 오이라트 몽골이 일으킨 거고 경술의 변은 탈타르 이제 몽골 부족이 일으킨 거다. 자, 그래서 오이라트 부족의 칸은 에센칸이고 그 다음에 타타르 부족 몽골의 칸은 알탄칸이었다. 이거 사료 해석할 때 정말 중요하다. 이 칸 이름 외워놔라. 자,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누가 지랄해? 왜구들이 지랄해. 자, 일단은 왜구들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초기 왜구와 후기 왜구로 이제 우리가 구분이 가능한데 초기 왜구는 14세기에 그 이제 한반도 연안이나 동중국해 연안에 돌아다니는 그 왜구들을 초기 왜구라 그래요. 14세기 무렵에. 자, 그리고 이제 16세기 얘네들을 이제 후기 왜구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일단은 규모 자체가 초기 왜구보다 후기 왜구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아요. 그리고 얘네들의 활동 지역도 더 넓어진단 말이야. 원래 외인들이 이제 가까이 있는 이제 한반도나 주로 동중국해 이런 데에서 이제 밀무역하고 약탈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남중국해까지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해. 심지어 동남아까지 약탈하려고 갔었대요. 외인 해적대들이. 자, 그럼 이 왜구들의 숫자가 왜 갑자기 증가를 하게 됐냐? 일단은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건데 무르마치 막부가 명나라 황제하고 무슨 관계 체결하지? 1401년에 조공 채봉 관계라는 것을 체결을 해요. 그러니까 너네들 복습 안 했을 것 같으니까 다시 상세하게 좀 설명할게. 자, 일단 이 무르마치 막부, 즉 이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3대 쇼군 이름이 뭐야? 아시카카, 요시미스지. 그래서 이 요시미스 쇼군이 조공무역을 명나라를 상대로 하면은 자기들이 경제적 이득을 보니까 조공 채봉 관계를 체결한 거라고. 이때 명나라의 황제가 누구야? 홍무제 죽고 나서 2대 황제 자리에 즉위한 건문제라고 하는 황제였던 거야. 그래서 이 건문제하고 아시카카 요시미스라고 하는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이 조공 채봉 관계를 체결을 했었죠. 자, 그럼 조공 채봉 관계를 체결했다라는 것은 엄연히 일본은 신화 국가로 들어왔다라는 거잖아. 자, 명나라는 굉장히 폐쇄적으로 무역하는 애들이라 자기의 신화 관계에 놓여져 있는 애들한테만 조공 무역을 허락을 하게 돼요. 명과 조공 무역할 때 필요한 문서가 가마빈 문서였기 때문에
이 조공무역을 다른 말로 가만무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1404년부터 가만무역이라는 게 일본과 명나라 사이에서 진행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자, 그럼 이 가만무역 진행했을 때 명나라 황제는 그 사이에 바뀌었어. 뭐로? 영락제로. 영락제 기억하시죠? 조카인 건문제 살해하고 황제 자리에 찬탈하신 분. 자, 1402년에 정난해변 사건으로 인해서 황제가 교체됐기 때문에 여태 공식적인 조공무역, 즉 가만무역을 할 때는 영락제 황제였고 일본의 쇼군은 똑같아. 아시카카 요시미스였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조공무역 잘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자, 1523년이었어. 강남 지역에 닝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외인들이 무역을 하고 있다가 명나라의 무역 통제에 불만을 느껴서 외인들이 이곳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야. 바로 이 사건이 닝보에 난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닝보에 난 진압하고 나서 이 외인들이 이제 꼴보기 싫어진 거야, 명나라 황제가. 그래서 이 씨바껐던 내가 무역 허락해줬는데 감히 여기서 반란 일으켜? 이렇게 해서 1547년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 무로마치 막부 정부에게 허용해줬던 이 가마빈 문서를 폐지하게 된 거야. 자, 그럼 이제부터는 명나라 황제한테 조공품목 갖다 바쳐줄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때부터 일본과 명나라의 국교는 단절이 되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때 동아시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이 명나라에서 팔고 있는 뭐 생사, 비단, 도자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 엄청 값비쌀 거 아니냐. 이제 명나라 물건을 일본 시장에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많은 일본 상인들이 그 자기들이 해적이 돼가지고 명나라 비싼 물건을 구해와서 일본에 되팔기 위해 강남 지역에 가가지고 막 밀무역하고 약탈하는 일이 많이 발생을 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아무튼 요런 이제 왜구들이 그래서 이제 왜구들이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한 거라고. 16세기에 명나라하고의 무역이 단절되다 보니까 명나라 물건이 일본 내에서 가치가 생기네. 그래서 명나라 강남 지역 가서 우리가 해적으로 위장해서 약탈해서 일본에서 되팔자. 그래서 외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야. 그럼 명나라 측은 얘네들 토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내게 되냐면 척개광이라고 하는 이 무신을 강남 푸젠성과 광둥성, 저장성 지역에 파견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척개광이는 1555년 무렵에 푸젠, 광둥, 그 다음에 저장성 지역에 내려가가지고 강남에 창궐하고 있는 왜구들을 1566년에 다 토벌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된 거야. 자, 그때 이때 외인 해적들을 토벌했을 때 척개광이가 외인들을 상대했을 때 그 경험을 녹여서 병법서 하나를 만들게 되는데 이 병법서 이름이 기호신서라고 하는 병법서인 거예요. 자, 참고로 이 기호신서에서 나온 척개광의 전술은 뭐냐면 원앙진 전술이라는 걸 사용을 했었대. 자, 왜 원앙진이냐면은 병사들을 나열을 할 때 원앙이 날개 피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원앙진 전술이라고 얘기한 거야. 참고로 이 척개광이가 만든 기호신서라는 병법서는 나중에 외인들하고 우리나라가 7년 동안 싸우게 되잖아. 그게 뭐야? 임진전쟁이죠. 그래서 임진전쟁 휴전기 당시에 우리나라 중앙군 군부대 중에 하나인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군부대 창설에 영향을 끼쳐주게 된 책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 자, 아무튼 뭐 남의 문제까지는 끝났어. 그리고 이제 명나라의 국내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명나라는 있잖냐, 영락제 이후에 어린 황제가 계속 등장을 해. 자, 어린 황제가 등장하게 되면 자기 똥 닦아주는 누구한테 막 신뢰를 해. 어린 황제는 황간이야, 황간. 그래서 이 황간들의 전행 정치가 계속됐던 게 명나라 중기 때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 황제를 끼고 황간이 뭐 지가 황제야. 그래갖고 세금 이빠이 올려버리고 막 세금 존나 뜯어버리고 온갖 이제 썩은 정책 졸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신하들끼리 당쟁이 엄청 심했어. 당쟁이 심하다는 건 뭐야? 지금 뭐 정치인들처럼 뭉치지 못하고 서로를 막 사탄막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면서 존나 물어뜯고 싸웠다고. 야, 근데 이 당쟁이 격화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좋을 수도 있지. 자, 국익과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당쟁을 하는 건 괜찮아. 근데 얘네들이 이때 당시에 했던 당쟁은 뭐게? 지금 정치인들하고 똑같아.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계속 당쟁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나라는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요때 당시 중기 때 만력제라고 하는 황제가 즉위를 하게 되는데, 자, 이 만력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신종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만력제가 어린 나이에 황제 자리에 즉위해. 자, 그 홍무제가 있잖냐? 중서성에 있는 재상을 폐지하고 왕의 너무 많은 일을 이제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는 관직 하나 만들지. 내각의 어떤 직책이야? 얘들아, 내각의 어떤 직책이야? 내각의 어떤 직책이야? 대학사죠. 그지? 대학사. 대학사. 대학사야? 대학사. 안 돼. 못 외우면 자면 안 돼. 니네들은 고3이잖아.
잠하고 멀어져야 돼. 당시 이제 만력제 옆에 대학사 관직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세계사 시간에 얘기했을 거야. 장고정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야, 그럼 이 장고정은 명나라가 갖고 있는 뭐 이제 대외적인 문제, 대내적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겠지. 그래서 장고정이는 대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 몽골 애들이 지랄하잖아. 그래서 이 몽골의 칸하고 강화 조약을 체결해서 몽골한테 조공 답례품을 많이 주는 대가로 몽골 애들한테 더 이상 명나라 국경으로 침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조를 받아내는 데 성공을 하신 거야. 근데 이 몽골 애들이 어떻게 보면 명나라 입장, 한족 입장에서는 오랑캐 집단이지. 야, 짐승들이 약속을 지켜? 얘네들이 약속 이거 분명히 먹을 거 없어 또 쳐들어올 거 아니냐.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왜구 토벌에 앞장섰던 이 유능한 척계광이 있죠. 이 척계광을 중심으로 유능한 병사들을 몽골하고의 국경 지역인 만리장성 인근에 전부 다 배치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적혀 있는 만리장성 경비 강화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척계광이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1555년에 푸쟁, 광동, 저장성 지역, 강남 지역에 파견해서 강남에 있는 왜구들을 전부 다 토벌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국의 북로남의 문제를 장거정 집권기 때 어느 정도 해결을 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장거정은 대내적으로 많은 폐단을 개혁하고자 하는 거야. 자, 공식적으로 이 장거정의 개혁은 1572년부터 이렇게 쭉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3년까지. 자, 일단은 이 장거정에는 뭐부터 하냐? 토지조사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다. 토지조사 사업. 자, 이걸 한 까닭은 뭐냐면은 땅 많이 있는 대지주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야 될 거 아니냐. 자, 근데 이때 명나라 상은 완전 반대였어. 땅 적게 갖고 있는 백성들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이런 폐단이 많았던 거야. 자, 그 이유는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대지주 녀석들이 어디다가 자꾸 땅을 숨겨놔요. 이렇게 숨겨진 땅을 뭐라고 통칭하냐면 은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이 숨겨진 땅을 전부 다 찾아서 그 주인 새끼 찾아갖고 세금 그대로 징수를 해야지. 그래야 못 사는 백성들이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안 발생하잖아. 그래서 숨겨놓은 땅 은결을 300만 결 정도 색출해서 그 지주들한테 세금을 그대로 때려박았대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자, 세금제도 개혁을 하는데 우리 장거정 씨가 세금제도 개혁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방관 새끼들이 지금까지 중앙에 통제력이 없다 보니까 세금 막 걷어서 부자 되려고 세금이라고 하는 걸 졸라 많이 만들었어. 그래서 여러 세금 항목을 전부 다 폐지하고 앞으로 명조는 딱 두 가지의 세금만 걷겠대. 자, 바로 이 정책을 1573년에 진행된 일조 편법 제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앞으로 명나라 왕조는 딱 두 가지의 세금만 걷겠다는데 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일정량의 생산량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토지세와 사람 머리 숫자별로 내는 인정세 딱 두 개만 부과하겠대요. 단 토지세하고 인정세를 뭐로 납부해야 되냐면 은으로 납부해야 돼. 자, 명나라는 15세기부터 무조건 토지세금은 은으로 납부합니다. 그래요. 이게 일조 편법 제도야. 얘들아, 자, 따라와. 일조 편법 세금제도 개혁으로 인해서 명나라에서 은 수요량은 증가하게 감소하게? 당연히 증가해. 왜? 이제 세금은 뭐로 납부해야 돼 또? 은으로 납부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은 역사 관련해서 이거를 갖고 가는 게 좋아요. 뒤에서 이제 은 역사 얘기를 하니까.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세금 제도까지 개혁을 했는데 이 장거정이가 워낙에 능력이 좋다 보니까 계속 다른 관료들한테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아. 그래서 나중에 은퇴하시고 나서 여참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라는 죄로 결국에는 탄핵을 당하죠. 시호도 박탈당하고. 자, 아무튼 간에 만력제가 뭐 요제 이 장거정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명조를 개혁했던 게 임진왜란 전 중국의 상황이야. 자, 그다음에 이제 조선의 상황 갑시다. 조선의 상황. 원래 기존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고려의 기득권 세력은 누구였냐면은 몽골 애들한테 똥꼬 졸라 잘 빨아서 귀족으로 성장한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녀석들이어요. 그리고 이 권문세족하고 불교의 승려들이 온갖 이상한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비판한 성리학을 공부하는 능력 증명하고 올라온 능력 좋은 관리들 있지. 걔네들을 신진 사대부라고 통칭을 해. 그래서 이 신진 사대부와 고려 말기 홍건적의 침입과 왜구들의 침입을 소탕하면서 힘을 기른 신흥 무인 세력의 우두머리 이성계하고 손을 잡음에 따라서 여태 급진적인 성향의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의 연합으로 인해서 이 기존에 있었던 고려는 무너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됐다라는 소리야. 자, 일단은 이 조선의 대외적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조선의 조선의 그 대외 관계를 뭐라고 통칭하냐면 4대 교린 정책이라고 얘기해. 4대 교린. 자, 이거는 뭐냐면 조선 사람들은 화이론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요. 자, 이게 뭐냐? 중국하고 우리 조선 민족은 이제 우월한 민족이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민족은 다 뭐다?
오랑캐다 이렇게 바라보고 사시는 거야. 자, 즉 우리가 사대해야 될 나라는 딱 한 곳밖에 없어. 어떤 나라? 중국 왕조? 명나라. 그래서 명나라하고는 사대하는 외교 관계를 가졌다는 게 특징. 자, 그럼 명나라하고 첫 번째 그 왕인 태조 이성계 때부터 사대 관계였냐? 그건 또 아니었다. 일단은 조선의 1대 왕이었던 태조 이성계 때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성계 밑에 있었던 재상 정도전이라고 있는데 이 정도전이가 명나라의 요동 땅을 치겠다고 병사를 모은 일이 있었어. 그래서 태조 이성계 밑에 있었던 재상 정도전이가 요동 정벌 계획을 추진하게 되니 명나라 1대 왕제인 홍무제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공격하려는 저 나라를 어떻게 좋아하겠냐. 그래서 처음에는 적대적 관계였던 거야. 그런데 나중에 왕자의 난으로 인해서 임금의 자리에 오른 조선의 3대 임금 태종 이방원이라고 등장을 해. 근데 이 이방원이는 두 차례 왕자의 난 사건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왕에 대한 뭐가 없어? 정통성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 이 대내에서 극복하지 못할 이 정통성을 국외적인 요소로 극복하고자 했었던 거야. 즉 명나라 황제한테 너가 공식적인 조선의 왕인이라 책봉을 받는 순간 정통성이 생겨버리지. 이때 또 이방원이 있었을 때 명나라 황제가 영락제였어요. 근데 영락제도 보면 뭐가 없어? 정통성이 없는 황제잖아. 조카 왕의 자리 찬탈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배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너도 없어, 나도 없어. 뭐가 없어? 정통성이. 이렇게 해서 서로 안아주는 그런 관계가 된 거야.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영락제에게 처음으로 무슨 사절을 보내게 되냐? 1403년에 조천사라는 사절을 보내게 돼요. 자, 얘들아 이거 연도 외우자. 조천사는 1403년에 이방원이 영락제 황제에게 조공 목적으로 가는 사절이 첫 번째로 갔던 조천사 이론들인데, 자 1403년에 파견되기 시작해서 병자호란이 끝나는 1637년에 조천사 파견이 중단이 되게 돼요. 그럼 몇 대 왜 중단이 됐나요? 당연히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는 사대한 나라가 명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를 사대하게 돼? 청나라를 사대하게 돼요. 그래서 조천사 파견이 중단되게 된 건데, 자 일단 이 조천사의 뜻은 뭐냐면 조공하러 간다. 어디에? 천자에게. 그래서 보내는 사절단이라는 뜻이야. 자, 천자는 뭐냐? 명나라 황제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명황제에게 조공 목적으로 가는 사절 조천사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교린의 대상이 있겠네. 가르치고 채찍 때려야 되는 오랑캐들인 거야. 일단 첫 번째 여진족입니다. 여진족. 자, 일단 이 여진족은 옛날에도 알려줬지만 여기가 이제 백두산 있다고 친다면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동북방에 살고 있는 게 여진족 애들이야. 근데 얘네들이 여기 북반구에 위치해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추워.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항상 뭐가 부족해? 맘마. 그래서 얘네들이 맘마 필요할 때마다 맘마 구하러 가자. 맨날 우리나라 국경지역 쳐들어왔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쟤네들이 맨날 맘마 필요할 때마다 우리나라 쳐들어오니까 얘네들 뭔가 맘마 제공할 수 있는 급식소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1406년에 무역소라고 하는 무역관청을 하나 설치를 해준 거야. 참고로 이 무역소는 딱 두 곳에 설치가 되는데 함경도 경성과 경원 지방에 각각 설치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경성과 경원 지방이 어떤 지방이야? 조선하고 여진의 국경 지역인 거야. 그래서 이 무역소 설치해줘서 여진 쪽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야 여진 니네들 그 말 많지, 모피 많지. 우리 그거 필요해. 모피하고 말 갖고 와 이 관청에. 니네들 필요한 우리가 맘마 줄게 맘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무역하면서 먹고 살아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생계수도 하나 만들어준 거야. 그럼 이거는 당근 정책이야, 채찍 정책이야? 당근을 많이 먹여준 거잖아. 자, 그리고 이 여진 부족장을 자기가 책봉을 해가지고요, 여진 부족장한테 조공을 갖다 받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 여진이 책봉을 받았으니 여진 부족장은 조선 왕이 뭐가 되는 거야? 그 순간 자식이자 신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진 부락이 이렇게 조공 갖다 바쳐주게 되면 조선의 왕은 그 답례품을 적게 줘, 많이 줘? 많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이 돈도 없는데 명나라 이런 외교 방식 따라가다가 재정이 거의 박살이 나요. 아무튼 여진족 이렇게 달리려고 했었던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일본과 조선의 대외 관계사 한번 볼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일단은 15세기 무렵에 무로마치 마부도 내전을 통해 가지고 중앙에서 제대로 통제를 못한다. 그러니까 많은 일본인들이 해적대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남단에 자꾸 쳐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이 해적대의 중심지는 바로 어디였냐? 바로 대마도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 집권기 때 상황이었던 태종 이방원의 명령에 따라서 1419년에 외인 해적대들의 중심지 스시마섬 즉 대마도를 토벌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게 된 거야. 참고로 이 대마도 정벌에 앞장섰던 장수가 누구냐면 이종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황 태종 이방원의 명령을 받아 세종대왕 집권기 때 이종무라고 하는 장소가 조선 병력을 이끌고 외인들의 중심지인 대마도를 싹 다 쓸어버린 거야. 자, 이러다 보니 이제 대마도에서는 순수한 상인들밖에 안 남게 됐다. 그리고 대마도주가 조선하고 거래하면서 밥 벌어먹고 살고 싶대요. 자, 여기서 니네들이 하나 이해해야 되는 게 있어. 대마도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어. 그 대마도의 특수성은 뭐냐면 조선이 명나라의 무역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도 굉장히 폐쇄적으로 무역하는 애들이야. 즉, 이 조선의 왕에게 신하국가로 책봉을 받아야만 무역을 허락을 해주는 거야. 조선 땅에. 자, 그래서 이 대마도주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조선의 왕에게 책봉을 받아요. 그럼 조선에 뭐가 되는 거야? 대마도주는 신하가 되는 거지. 그렇지. 속구. 자, 그리고 이제 일본 천황한테도 책봉을 받아. 그럼 일본에 뭐야? 또 신하국가야. 그래서 조선과 일본의 신하 관계에 동시에 놓여져 있는 게 바로 이 대마도 지역의 특징이에요. 이게 대마도의 특수성이야. 야, 근데 일본 본토를 다스리는 천황은 조선의 왕에게 책봉을 받았을까? 안 받았단 말이야. 단 한 번도 역사적으로 일본의 천황은 우리 조선의 임금님에게 책봉을 받은 사례는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얘기했지. 조선은 굉장히 폐쇄적으로 무역한다고. 책봉을 받은 국가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 조선 땅에. 그럼 일본 본토 상인은 조선 땅에서 무역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일본 지역 중에 유일하게 조선 땅에 들어와서 무역이 가능한 지역이 어디야? 대마도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이 대마도 사람들이 책봉을 받았으니까 세종대왕께서 야, 대마도인들아, 세계 항구 열어줄 테니까 여기서 무역해. 그래서 여기 경상도 지역에 삼포를 개항시켜주게 된 거야. 자, 일단 이 삼포는 이렇게 돼. 경상도의 메인 항구 바로 부산포죠. 그 다음에 이제 연포. 이 연포가 어디냐면은 지금 현재 경상도 울산이야. 그 다음에 이제 제포라고 있어. 제포는 경상도 진해예요. 이렇게 해서 세계 항구를 열어준 거야. 자, 그러면 이 경상도에서 열린 세계 항구에서 무역이 가능한 것, 다시 말하지만 어떤 지역 상인들만, 대마도 상인들만 이 삼포 들어와서 무역이 가능한 거야. 일본 본토 상인 이 삼포 들어와서 무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그렇다고? 뭘 안 받았기 때문에? 굿. 책봉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자, 아무튼간 이 대마도 상인들은 어떻게 보면 책봉받은 애들이기 때문에 조선의 자식이에요. 근데 이 자식들이 아비 국가에 무역하려고 오는 거잖아. 근데 자식들이 무슨 목적이든 간에 아빠 국가 찾아온 거 아니야. 근데 아비된 입장으로서 자식 밥도 안 먹이고 그냥 돌려보내? 그건 좀 예의가 아니야. 그래서 이 대마도 상인들이 삼포 들어와서 무역할 때마다 조선은 뭔가 복지 개념으로서 얘네들에게 식량을 계속 제공해줬던 거야. 그러니까 대마도 상인들 사이에서 무슨 소문이 나기 시작해. 그거 들었어? 저기 삼포 들어가서 무역하면은 조선 왕이 밥 줘. 저기 무료 급식 소입.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밥 처먹으려고 아빠 맘마 줘 맘마 하면서 대마도 상인들이 삼포에 졸라리 모여요. 그러면 얘네들 다 밥 챙겨주면 조선 재정 어떻게 되겠냐? 박살나지.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대마도주하고 약조를 하나 체결해. 그게 1443년 개해년에 체결돼서 개해약조라고 불려지는 조약이야. 자, 그럼 이 개해약조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세종대왕은 대마도주에게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담되는데 그래서 한 해 대마도 상인들 무역선 50척만 삼포에 들어와서 무역했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무역을 제한 두는 거야. 이거를 개해약조 조약이라고 얘기를 해. 자, 아무튼 여기에 대마도주가요 서명까지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한무역이 이제 실시가 되게 되는데 문제는 나중에 조선의 조정에 돈이 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중종 집권기 때 중종이라는 임금이 삼포무역을 더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더 적게 오라는 거지 대마도 상인들아. 그러니까 여기 삼포에서 무역하고 있는 대마도 상인들하고 외인들이 아니 신발 거 이렇게 계속 제한할 거면 왜 우리한테 무역 허용해서 신발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야. 바로 이게 1510년에 있었던 삼포회란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걸 조선 정부는 성공적으로 진압하는 데 성공해. 자, 그래서 이 삼포회란을 보복하고자 1555년에 전라남도 강진 지역에 수만 명의 왜구들이 쳐들어오게 되니 이 사건을 을묘외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명종 때 을묘외변까지 막아내는데 문제는 이 삼포회란이든 을묘외변이든 이쪽은 대마도 상인들 또는 외인 해적대들이 일으킨 변란이었는데 나중에 1592년에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게 되죠. 이건 공식적인 조선 국가와 일본 국가의 국가 간의 전쟁이었지. 자, 이렇게 해서 98년까지 약 6년 7개월 동안 무슨 전쟁을 하게 돼? 임진전쟁이라는 것을 치르게 돼요. 자, 그래서 임진전쟁 전에 조선하고 일본의 대외관계에서는 이게 답니다.
자, 그럼 내가 이거 연도 다 써놨죠. 그럼 무슨 문제가 나와? 연도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연도를 꼭 외워두실 것. 자, 그리고 이제 대내적 상황은 그냥 말로 털겠습니다. 자, 15세기에 조선의 기득권 세력을 훈구 세력이라고 얘기해요. 자, 신진 사대부 중에서 급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애들 중에 세조 수양대군 들어봤지? 단종을 몰아내고 왕의 자리를 찬탈한 그 녀석. 자, 아무튼간에 이 세조를 왕으로 추존시켜준 공운 있는 구신 세력이라고 해서 15세기 기득권 세력이 훈구야. 자, 근데 이 훈구가 왕을 만들어준 공신 세력이기 때문에 왕 입장에서 훈구의 권력이 두려워. 나를 왕으로 만들어준 공신 세력이잖아. 그래서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열심히 성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온건개혁파를 사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림애들을 끌어들이게 되지. 결국 이 훈구하고 사림은 궁궐안에서 이제 충돌이 있게 됐고요. 그 과정 에서 사화 사건이 내 차례 벌어져요. 사화가 뭔지 기억하시죠? 한국사 공부했을 때. 선비들이 화를 입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네 차례 사화를 전부 다 거치고 나니 훈구파애들은 멸종을 당하셨고 살인만 남게 된 거야. 그래서 조선 후기 때 기득권 세력은 뭐로 바뀌어? 살인으로 바뀌었다. 자, 그리고 이 조선 그 임진왜란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군역의 폐단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군역의 폐단은 뭐냐면은 이 군인들한테 원래 요역공사 같은 거 이런 거 시키면 안 돼. 군인들은 무슨 목적의 사람들이야? 병사야. 그러니까 이제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막 싸우거나 궁궐 호위 이런 것만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근데 백성들을 농번기에 동원할 수는 없거든. 백성들 농사 지어야 되잖아. 근데 그때 뭐 성곽 보수공사 아니면 댐 이제 이런 거 하나 만들겠다고 그때 요역 동원해봐. 그럼 백성들 밀란 일으키거든. 아니 농사는 누가 지냐고. 그래서 농번기 때 백성들을 노동력을 동원할 수가 없어.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제일 만만한 인력이 뭐야? 솔저들이잖아, 군인들. 그래서 군인들은 상명하복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야, 씨발, 밭들어. 댐 하나 만들어야 돼. 댐 지어. 군인들한테 맨날 이런 거 시킨 거야. 그래서 군인들은 이런 게 한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수령한테 군포를 주고요. 군역을 면제받는 일도 생기고요. 나 대신 군대 갈 사람 하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한테 돈 주면서 그 사람한테 군복무를 맡기는 이런 대립행위도 많이 벌어졌던 거야. 그래서 임진전쟁 당시에 일본 애들은 정예병이 오는데 100년 동안 얘네들은 전국시대라는 이름을 계속 싸웠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 잘 싸워. 전투 경우도 많고. 근데 당시에 조선의 병사들은 애늙은 뭐 할아버지나 아니면 이제 거의 군사훈련 받은 애새끼들만 창 들고 이렇게 서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임진전쟁 때 쭉쭉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박납의 폐단이라고 있는데 이거 어차피 뒤에서 자세하게 할 거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 지방에 있는 어떤 수령 새끼하고 상인이 특산품 이상한 걸로 신고해가지고 걔네들끼리 마진을 남기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자, 아무튼 조선도 문제가 많았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 역사 얘기할게. 임진왜란 전에 일본의 역사. 일본은 무로마치 막부였죠. 요때 당시에. 근데 이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이 원래 아무리 아파도 후계자 딱 지목하고 죽어야 되거든. 근데 진짜 아팠나 봐. 지목 못하고 깨끗하게 죽어버려. 자,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져? 내가 다음 무로마치 막부 쇼군이 해야지 중앙에 있는 사무라이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는 상황이 벌어져요. 바로 이 사건을 뭐라고 통칭하냐면 온인의 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온인의 난. 자, 이 온인의 난 잘 나와. 10년 동안 이제 내전이 중앙에서 계속 벌어진 거지. 자, 그러면 중앙에서 사무라이들끼리 쇼군 차려놓고 계속 내전을 벌이게 되니 지방 통제력은 어떻게 돼? 무릎맞이 막부의 지방 통제력은 떨어지게 되지. 자, 지방에 그래서 땅을 갖고 있는 애들을 뭐라고 불러? 다이묘. 근데 그 밑에 사무라이들 많단 말이야. 그래서 지방에 있는 다이묘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지금 무로마치 막부 중앙, 즉 교토, 거기는 지금 정변으로 난리가 났어. 어차피 지방에서 내가 군사를 일으키거나 여기에서 새로운 독립국가를 만들어도 중앙 정부는 날 타도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과 군사를 이끌고 독립국가를 다이묘들이 각각 지역에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자, 이러한 존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센코쿠 다이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중앙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백성과 사무라이들을 직접 거느리는 영주 세력을 센코쿠 다이묘라고 불러요. 이 센코쿠 다이묘가 지방에서 여러 개의 국가를 수립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다이묘들이 만든 여러 개의 국가끼리 일본 열도를 나눠 가지면서 100년 동안 내전을 벌이게 되는 이 시대를 센고쿠 시대라고 통칭을 하는 거야. 이 센코쿠 시대를 다른 말로 전국 시대라고 통칭을 해요. 됐지? 그럼 전국시대 때 있었던 일 얘기할게. 일본의 전국시대도 마찬가지야. 약육강식 질서야. 옆 다이묘 국가보다 우리 다이묘 국가가 이제 약하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 전국시대 때는요, 서양인들이 일본에 많이 접근하는데 오히려 서양인들의 뭐 종교라든지 그리고 서양인들이 들어와서 무역하는 걸 굉장히 반겼대요.
이유가 뭐야? 얘네들 여기서 아멘 하게끔만 해주고, 그리고 얘네들한테 뭐 이제 좀 돈만 될 것만 이렇게 주면은 얘네들이 전국시대 당시에 우리 다이묘 국가를 강성하게 만들 수 있는 신식 무기 같은 걸 제공을 해줬던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거 별표 1543년 포르투갈 상인애들이 건네준 조총이라고 하는 무기예요. 그래서 이거 연도 문제 많이 나와. 조총이 동아시아, 즉 일본 땅에 처음 들어온 건 1543년 때 있었던 일이었다. 포르투갈 상인이 전달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포르투갈에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라고 하는 예수의 선교사가 있는데, 걔가 가비에르 지역에 도착해서 크리스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처음으로 일본 사람들한테 전파를 해줬대요. 그래서 전국시대 때 크리스교가 일본 열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야. 됐니? 자, 그리고 나서 1573년에 결국 중앙은 이 계속된 내전으로 인해서 힘이 약해졌다 그랬잖아. 결국에 여러 다이묘들의 공격에 따라서 교토현에 위치했었던 이 무로마치 막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1573년이 무로마치 막부 멸망이야. 자, 그래서 중앙에 있는 이 막부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다이묘들의 전쟁은 더 가속화되기 시작해. 그 과정 안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전투니까 별표 때려라. 1575년에 나가시노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 이 나가시노에서 큰 전투가 벌어져. 이게 나가시노 전투인데, 이전에 1533년에 일본에 무슨 무기가 새로 들어왔다고? 조총. 자, 이 나가시노 전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 역사상 최초로 신식 무기인 조총을 이용해서 전투가 벌어진 전투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최초로 조총을 사용한 전투가 나가시노 전투예요. 그럼 이 나가시노 전투 사료 문제도 많이 나오겠지. 잠깐 분필만 갖고 올게. 규성아, 이쪽으로 잡지 마. 빨간색이 없나 보다. 자, 사료에서는 이 인물들이 나올 거야. 자, 나가시노 전투를 이제 치렀던 다이묘가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다이묘하고, 그리고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다이묘가 있어. 이 두 다이묘가 힘을 합쳐요. 그 누구랑 싸웠냐? 기마병을 중심으로 힘을 갖고 있는 다케다 가스요리의 군부대하고 맞짱 뜬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누가 이겼냐? 오다 노부나가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연합군이 승리를 거머쥐게 돼요. 그럼 이 오다 노부나가가 추후에 전국 시대를 통일했나요? 아니, 그러진 못했어. 혼노지의 변사건이라고 해서 오다 노부나가 밑에 있었던 그 부관이 그 자기의 영주인 오다 노부나가를 살해해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의 시신을 수습하고 오다 노부나가의 오사카성을 중심으로 한 서군을 흡수한 그 밑에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있어. 풍신수길이. 그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 세력을 규합을 해가지고 1590년에 100년 동안 분열을 맞이해서 계속 치고받고 싸웠던 이 전국시대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통일하게 된 거야. 자, 다시 이 센코쿠 시대, 전국시대를 1590년에 통일한 게 누구야? 도요토미 히데요시야. 자, 그럼 우리 히데요시의 업적을 한번 봅시다. 100년 동안 분열됐던 일본이 이제 하나가 됐어요. 야, 그럼 이제 세금 걷어야겠다. 그럼 땅 주인 누군지 알아야 돼, 몰라? 야 돼. 알아야지. 그래서 전국 각지의 관리들을 파견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진행을 한 게 이 양반의 첫 번째 업적이야. 토지조사 사업. 그래서 땅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세금을 앞으로 부과해서 나라를 운영할 거 아니냐,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 진행한 거고, 그리고 히데요시가 제일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은 밑에 있는 사무라이 다이묘들의 반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은 일본 열도를 통일하게 했는데 언제가 저 새끼들 반란 일으킬 새끼들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무슨 명령을 내리게 되냐면 도검 몰수령이라는 것을 내리게 돼. 도검 몰수령. 뭔가 딱 느낌이 와야 돼. 뭘 몰수하는 걸까? 칼을 몰수해. 그래서 집에서 적어도 요리할 수 있는 식칼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 그 식칼 남기고 칼은 다 압수해요. 창도 다 압수해요. 그래서 아예 변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통제를 해버린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병농 분리 정책. 이거 잘 나오지. 병농 분리 정책. 저번에 세계사 화요일 날 그 문제를 풀렸는데요. 거의 맞춘 애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병농 분리. 자,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게 농민이야, 병사야? 병사들이잖아. 그지? 사무라이들. 자, 잘 들으세요. 자, 각 땅을 갖고 있는 이 다이묘가 살고 있는 영주의 성이 있을 거 아니야. 다이묘 성. 이 다이묘 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곽을 둘러. 이렇게 해서 다이묘 성을 중심으로 한 외곽 도시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이 외곽 도시 이름을 조카마치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무라이들을 거처시키는 거라고. 그러면은 각 지방의 주인 다이묘가 누구를 통제할 수 있어? 조카마치에 살고 있는 무사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나? 바로 옆에서 사니까. 자, 그래서 이 병사들은 어디다가 거처한다? 다이묘와 중앙에 있는 쇼군 근처에 만든 외곽 도시인 조카마치에 거처해서
그 이제 다이묘하고 쇼군의 통제를 받게끔 한 거죠. 이제 반란 못 일으키게끔. 근데 우리 농부들은 어디서 사셔야 돼? 지방에서 농사 지어야 되잖아. 얘네들은 지방에 거처시키는 거. 이게 병농 분리 정책이야, 히데요시의. 그리고 또 하나 더 도량형 통일해야겠죠. 다이묘 국가들끼리 길이, 무게, 부피를 재는 척도가 다르니까. 그래서 도량형 통일까지 해서 히데요시의 전국시대 통일 이후의 정책 끝. 자, 그럼 이제 다음 사건은 뭐냐? 임진왜란 사건이야. 바로 해도 되죠? 엄만 지우고 합시다. 임진왜란 사건.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있었던 전쟁이었는데요. 자, 이 임진왜란을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역사서에 다르게 표현을 해요. 자,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정유재란이라고 표현을 하지. 자, 이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용어인 거야.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선 입장에서는, 자, 일본 오랑캐들이 뭘 일으킨 거야?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해? 임진왜란, 정유재란. 자, 근데 일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블로크 게이초 노에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블로크 게이초 노에키가 무슨 뜻이냐? 블로크 임진년, 게이초 정유년. 그때 노에키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블로크 게이초 노에키 일본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명나라는 이 임진 전쟁을 뭐라고 통칭하냐면 항외 원조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화국가인 조선이 왜구들하고 싸우고 있으니 그 왜구들을 물리쳐주기 위해서 명조가 원조해준 전쟁이라는 뜻이야. 자, 아무튼 각 나라별로 이렇게 임진전쟁을 부르는 게 달라. 그리고 우리는 동아시아사를 공부하고 있잖아. 그럼 우리는 임진왜란이라고 해야 돼. 중립적인 표현이 임진전쟁이라고 표현해야 돼. 임진전쟁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야. 병자호란 역시 사실 병자전쟁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자, 일단 임진전쟁에 관련해서 이야기합시다. 와, 오늘 재밌는 거 하네 그래도. 임진전쟁 1592년부터 해가지고 98년까지. 자, 아무튼 간에 임진전쟁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임진왜란 전쟁의 배경부터 설명을 하게 될 건데, 배경. 자, 히데요시가 100년 동안 분열됐던 일본 열도를 하나로 통일을 했다고 그랬었잖아. 근데 히데요시 입장에선 두려워. 이 새끼들이 자기가 무력으로 병합한 녀석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히데요시가 중심 패권을 잡기 시작하니까 센고쿠 시대 때 지방에 있는 다이묘들이 이제 싸우는 거 지른다. 야, 뭔가 히데요시가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알아서 그냥 히데요시 밑으로 들어가자 해서 이제 알아서 들어온 거야. 즉 얘네들은 무력 병합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힘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지방에 군사도 그대로 갖고 있고. 그러니까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이 새끼들 그냥 냅두면 반란 일으키게 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집에서 똥 쌀 것 같으니까 똥 나올 것 같으니까 이웃집 문 앞에다가 갈겨버리자 심정으로 조선에 쳐들어오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업적은 뭐냐면 첫 번째 배경은 뭐냐면 군사력 배출이 배경이었던 거야. 어차피 이 사무라이들 일본 열도에 묶어놓게 되면은 필히 일본 열도에서 변란을 일으킬 게 분명하니 나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사무라이 새끼들을 조선과 전쟁을 일으켜 조선 전쟁터에 다 보내서 조선과 전쟁 통해서 죽게끔 만들자,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첫째가 그래서 군사력 배출이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배경은 뭐냐면 가마빈 문서를 복구하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거야. 아까 설명했다시피 일본 애들은 무로마치 막부 시절에 명조하고 조공무역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이 닝보해난 사건으로 1547년에 가만무역이 중단되게 됐지. 그러니까 명나라의 물건이 이때 당시 동아시아에 제일 가치 있는 물건이라니까. 돈 벌기 위해서는 명조의 물건이 필요해. 그러니까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명나라한테 다시 조공 갖다 바쳐주고 싶은 거야. 조공무역 하면 이득이 되니까 명조하고. 그래서 다시 우리 조공무역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예부에서 발행하는 다시 무슨 문서가 복구가 돼야 돼? 가마빈 문서가 복구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조선을 쳐들어가서 명조를 협박해서 무역 증서를 다시 받아오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마지막은 히데요시의 영토 확장 업적이에요. 목적이에요. 그 저번에 세계사 시험 문제 보면 히데요시의 부채를 제가 냈죠. 근데 그 부채에 뭐가 그려져 있냐면은 중국이 그려져 있고 조선이 그려져 있고 일본이 그려져 있어. 자, 그럼 히데요시는 이 임진전쟁 도중에 그 부채를 항상 갖고 다녔다 그래. 즉 이 영토를 다 나의 땅으로 만들고자 이 그 그림을 그려놓고 항상 뭔가 의지를 다새겼던 게 히데요시였던 거야. 자, 아무튼간에 영토 확장이 마지막 업적이야. 마지막 배경이야. 아유 말꼬이네. 자, 아무튼간에 요 조선 먹고 조선 땅을 전초기지 삼아서 명조 땅까지 병합할 생각에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면은 일본의 아군들한테 왜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뭘 알려줘야 돼? 명분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 그래서 이제 명분으로 든 게 뭐냐? 정명가도입니다. 정명가도. 자, 이 정명가도는 무슨 소리냐?
임진왜란 전쟁 일으키기 전에 히데요시께서는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에게 서신을 보내요. 그 서신의 내용이 이거야. 명을 정벌할 것이니 조선의 왕인 선조는 길을 터달라라고 하는 서신을 보내. 자, 선조 입장에서는 명나라 황제의 자식이지. 그러니까 자식된 입장에서 강도가 칼 들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비켜 이 새끼야, 니네 아빠 복부에 칼 찔러버리게 이러는데 이제 자식이 이렇게 쫙 비켜주면서 복부 말고 명치를 찔러주세요 이래?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자식 국가인 선조는, 그러니까 조선의 왕 선조는 당연히 길을 비켜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정명가도 요구를 거절했다는 걸 이유 삼아서 조선 땅에 쳐들어오게 되니 그게 임진전쟁의 명분이다. 자, 그럼 임진왜란 전쟁의 과정 설명할게. 1592년 4월 13일 날 선봉대장 고니시 유키나카 1 선봉대장 군부대가 이끄는 20만 명의 일본 병력은 부산진에 상륙하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뭐 이거 상륙작전 막아내지도 못했다.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이 부산진, 동래성 포함해서 부산진 전체가 일본 손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야. 자, 이때 부산이 넘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선조는 그냥 또 외인 해적대들이 쳐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잘 대응을 못했던 거야. 그리고 삽시간 안에 경상도 전체가 넘어갔다는 소식을 조선의 왕인 선조가 듣게 돼. 이때부터 뭔가 잘못됐음을 느낀 거지. 이건 히데요시가 일으킨 국가 간의 전쟁이구나. 뒤늦게 깨달아 버린 거야. 그래서 조선의 왕 선조는 다급하게 신하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진행하는데 선조가 신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누가 1 선봉대장 고니시 유키나카의 군부대를 나 대신 막아내고자 전선에 나가겠는가 신하들한테 물어봤대. 그때 어떤 신하 하나가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나온 거야. 그 장수 이름이 신립이라고 하는 장수야. 신립. 이 신립은 실제로 여진족하고 여러 차례 전쟁하면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던 명장이에요, 조선에. 그래서 이 신립이 나아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신립을 사령관으로 임명을 해. 그리고 임진전쟁 당시에 조선의 전술체제는 재승방약 전술체제였어요. 이건 뭐냐면 사령관 하나가 어떤 특정 지방에다 딱 좌표를 찍어. 여기로 모여! 이러면은 전국에 있는 군부대는 다 그쪽 지방으로 모여. 자, 이렇게 해서 다수의 군부대를 구성한 뒤 다수의 적군하고 빵 부닥쳐서 싸우는 게 집중방어체제, 재승방약 체제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여기의 장점은 뭘까? 다수의 아군이 구성되다 보니 적군의 수가 많아도 능히 버틸 수가 있다라는 거야. 단점은 뭐겠니? 이 전투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어떻게 돼? 그래, 조선을 막아낼 병사가 없게 돼요. 자, 아무튼 간에 이 충주 지역에 군사를 모은 거야, 신립 장군이. 자, 아무튼 이 신립의 충주 탕금대 전투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 자, 충주 지역에 조선 병력들이 다 집결을 하게 되는데 신립 밑에 있었던 부관이었던 김여물 장군께서 신립에게 이런 제안을 해. 이 충주 지역은 문경세제라고 하는 산을 끼고 있는 요새가 있으니 그 산성 문경세제에 들어가서 외인들을 상대로 싸웁시다 라고 얘기를 해. 질지언정 우리 조선 병사가 이 전쟁을 대비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은 벌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신립은 여진 애들하고 주로 싸운 애라 그랬지. 이러다 보니까 주 전술은 기마병 전술을 써요. 야, 근데 말 타고 싸우는 기마병 갖다가 산 끼고 싸울 수 있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신립은 내가 사용하는 주 전술이 기마병 전술인데 어떻게 산을 끼고 싸워? 아니, 그 기마병 전술을 쓰는 내 입장에서는 평야가 유리하지. 그래서 평야인 탕금대 논밭에서 배순이 쳐놓고 그렇게 싸우겠대. 그리고 이 신립이가 그 조총이라는 무기를 한번 이제 쏴봤어요. 근데 이제 조총수가 조총 한 발을 빵 쏘기 위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 그러니까 애가 연사력이 떨어지는 무기인 거야. 그 사이에 활을 쏘는 사수는 6발 정도의 활을 쏜대. 그리고 사정거리도 활이 더 길어. 파괴력도 이때 당시에 활이 더 긴 거야. 그래서 소리만 막 웅장하고 무섭지 실제로 파괴력은 아무것도 없었던 총이었던 거야. 그래서 조총이라는 무기를 무시했던 거죠. 연사력이 약하니 우리 기마병의 기동성이 좋잖아. 그래서 이 기마병의 기동성으로 걔네들 장전하고 있을 때 밀어버리면 돼. 단순히 이런 생각으로 탕근대 전투를 시작하게 되는데, 자,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괜히 이 조총이라는 무기 갖다가 일본 열도로 통일한 게 아니야. 자, 고니시 유키나카의 조총 부대는 이러한 전술을 갖고 왔어요. 일진이 앞으로 딱 나와. 그러면 이제 신립의 기마병 부대를 상대로 사격! 이래. 그럼 조총 따다다당 사격해. 그리고 일진은 뒤로 가가지고 장전을 해. 그리고 이제 이 얘네들 다 사격하면 이진 앞으로 하면 이제 이진이 나와가지고 사격! 이러면서 따다다당 쏴.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사격 끝나고 또 뒤로 가고 또 장전해. 그러면 이제 또 삼진 앞으로 하면 이제 삼진 조총수가 따다다다 사격해. 얘들 또 뒤로 돌아가서 장전해. 그럼 장전 끝낸 일진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빠바바방 사격하는 거야. 이러한 전술을 갖고 왔기 때문에 조총의 단점인 그 이제 연사력이 이제 극복이 돼버린 거야. 결국 이 신립이 이끄는 조선의 병력은 여기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패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립은 이 전투에서 패전을 했잖아. 그래서 죄책감에 못 이겨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 그리고 이 사실을 4월 30일 날 조선의 한성에 있었던 누가 들어? 조선의 왕 선조가 듣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 아주 좆된 거죠. 지금 이 한성을 지킬 병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선조 아래에 있는 유성룡이라는 신하는 어떻게든 한성을 지켜내자, 백성들하고 같이 지켜내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선조는 자기가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백성들 버리고 도망가는 선택을 해요. 자, 근데 이때 조선의 사대부도와 그 다음에 조선의 왕의 선조가 지켜야 될 건 백성이잖아. 근데 그들이 먼저 도망가기 위해서 챙긴 건 백성이 아니라 그 조상님 모셔놓는 나무 쪼가리 위패와 각 족보를 먼저 챙겼대. 그리고 또 도주도 야반 도주가 제맛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새벽에 도주를 하게 되는데, 자, 임금님께서 한성에서 도망가는 거 알고 한성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선조의 피난길을 막았대. 비를 맞으면서. 비 맞으면서 백성들이 선조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거야. 저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저희 다 죽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싸울 준비가 되었으니 같이 한성을 수호합시다 하면서 버리지 마소서 하면서 선조의 피난길을 막으려고 했었던 거야, 백성들이. 그러면 거기서 뭔가 선조가 마음이 동하여 백성들 이제 편에 섰어야 되는데, 근데 이 선조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저 새끼들 뭐야, 씨발 치워버려. 이렇게 하고 이제 백성들 치워버려 갖고 이제 평양성으로 도망가는데 성공을 하셔요. 자, 그러니까 한성을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평양성으로 도망간 이 왕을 백성들은 왕으로서 따르고 싶겠냐? 안 따르고 싶지. 그래서 선조가 살고 있는 이 경복궁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경복궁에다가, 경복궁 항상 추워 보였어. 그럼 뭘 놓으면 된다고? 불을 놔주면 돼요. 따뜻하라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여기다가 횃불을 살포시 놔준 거야. 이렇게 해서 이때 경복궁이 불타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서울에 있는 그 경복궁 있죠? 그럼 그거 누가 복원한 거야? 대원군 때 복원된 거야. 알겠지? 아무튼 이때 경복궁 소실됐어. 자, 그리고 선조가 평양성으로 런쳤어요. 그래서 이때 선조의 피난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2일에 고니시 유키나카 1선봉대에 군부대가 한성에 있어 하는데 성공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 한성, 우리나라 수도가 일본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고니시 유키나카가 굉장히 의아한 점이 있었어요. 분명 자기가 먼저 한성 지역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성 지역에 쥐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한성의 문은 활짝 열려 있고, 그리고 왕이 살고 있다는 경복궁 근처에 딱 가니까 경복궁은 불타서 사라지고 난 이유인 거야. 그래서 이건 뭔 상황인가? 그래서 고니시가 이때 멘탈이 나가요. 그리고 사실 이 고니시 유키나카 다이묘의 라이벌이 가토기요마사라고 있어. 고니시는 경상도 부산에 상륙해서 충청도 방향으로 한성을 향해서 올라온다면, 가토기요마사는 경상도에 상륙한 뒤 강원도를 이렇게 점령하면서 한성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뭐 각 지역의 다이묘들한테 이렇게 전쟁 일으키기 전에 약속을 하나 한 거야. 한성에 먼저 쳐들어가서 한성을 포위한 뒤 조선의 왕을 사로잡은 자에게 조선의 왕자리를 봉하겠다라고 하는 약조를 한 거야. 그래서 고니시하고 가토는 사이가 안 좋고 서로 라이벌 관계였어요. 전국시대 때부터. 그래서 자기가 먼저 한성에 입성해서 선조를 잡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 위해 자기 아군들도 막 먹을 것도 안 먹이고 계속 이제 행군해서 고니시가 먼저 들어온 거야. 근데 고니시 딱 들어오니까 임금은 없고 이제 한성은 이미 다 이제 파괴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가토기요마사가 먼저 한성에 입성했나 해갖고 가토가 어딘지 딱 보니까 아직 한성 근처도 못 왔네. 그래가지고 이때 고니시가 이제 알아차리게 된 거야. 왕이 한성을 버리고 도망을 갔구나. 그래서 이거를 히데요시한테 서신을 보내요. 왕 없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히데요시는 깜짝 놀랐답니다. 자, 그래도 일본은 전국시대 100년 동안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걸 길러왔어요. 그게 뭐냐면, 자, 어떤 성주 다이묘가 내가 이뻐가지고, 자, 너 내 땅 잘 지켜줘야 돼 하면서 이제 사무라이를 이렇게 딱 임명해 주잖아. 자, 그러면은 만약에 외적의 침략이 있어갖고 내가 지켜야 될 영토를 못 지키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이 사무라이들은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해. 적군과 싸우다가 죽거나, 아니면은 그 할복해서 그 다이묘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거나. 할복이 뭔지 알지? 배 가르고 이제 자살하는 거죠. 창자 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자, 아무튼 그러니까 히데요시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조선의 왕인 선조는 우리가 한성을 포위하면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할 것이다. 우리 외인들하고 싸우다가 죽거나 아니면 할복하거나. 근데 도망가거나는 이제 머릿속에 없었던 거야. 근데 런쳐버린 거지. 그래서 히데요시가, 아니
성을 지키는 성주 새끼도 아니고 사무라이도 아니고 조선의 왕이라고 하는 작자가 백성을 버리고 수도를 버리고 도망가? 하면서 혀를 끌끌 차고 선조가 어디 있는지 찾기 시작하던데 알아버렸어. 평양성에 있다는 걸. 그래서 6월 3일 날 고니시 유키나카한테 평양성으로 진격해서 선조를 잡아오라 명령을 내린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고니시의 조총부대 공격에 따라서 평양성도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선조는 어디까지 도망을 가게 되냐면은 의주라고 하는 지역까지 도망을 가게 돼. 이 의주가 어딥니까? 자, 명나라하고 조선의 국경 지역이 바로 여기가 의주예요. 조금이라도 잘못되는 상황이 있게 되면은 명나라 땅으로 도망갈 생각을 다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의주로 도망갔죠. 자, 그리고 가토기요마사는 이때 당시에 조선 병사를 토벌하라 명령을 받아서 함경도 방향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아니 그 가토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조선 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여기 안녕 하면서 여진 애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가토는 갑자기 느작없이 여진족하고 전쟁을 해요. 아무튼 여진족 애들 그때 또 졸라 잘 싸워. 자, 아무튼간 그 뭐 이제 가토는 여진족하고 이제 싸우고 있어서 얘네들 이제 이쪽 병력 잡혀 있고, 고니시 유키나카는 평양성을 함락하고 나서 당연히 선조가 있는 의주성으로 공격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일본 애들의 전략이 이런 거였어. 당연히 한성만 포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 육지길로 군부대를 빠르게 이동시키고 이들이 먹을 식량 및 총알, 화약 같은 보급은 빠르게 바닷길로 할 생각이었던 거야. 육지길이 아니라. 자, 근데 문제가 생겼네. 여기 바닷길에 누가 있어? 이순신 장군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7월 8일 날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끌고 있었던 보급선 수백 척을 한산도 앞바다에서 격파하게 된 거야. 이게 바로 한산도 대첩 사건이죠. 자, 이거 모르면 저는 매국노라고 알겠습니다. 한산도 대첩 때 이순신이 사용했던 전술 이름이 뭐예요? 하객진이죠. 아, 다행이다. 적어도 이건 아는구나. 오케이. 자, 아무튼 하객진이야. 그러니까 하객진 하면 이거 아니요? 한산도 대첩 사건. 그리고 이제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보급선이 다 격파가 되게 됐고, 이때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한산도 대첩에서 패배하고 나서 자기가 타고 있는 배까지 난파가 된 거야. 그래서 한산도라고 하는 그 섬에 고립이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기 있는 미역만 처먹고 살아.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그 외선 정찰함한테 우연치 않게 발각이 돼가지고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살게 되는데, 이때 미역을 일주일 동안 처먹었으면 졸라 많이 처먹은 거지. 평생 처먹을 미역 다 처먹고 산 거야. 그러니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후손들은 아직도 이 임진전쟁 때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조상님의 그 아직도 미역을 안 먹는데요. 그쪽 집안은. 자, 아무튼 이 한산도 대첩을 기점으로 해서 이순신 때문에 이 전라도 앞바다로 보급선을 이동을 못 시켜. 자, 그럼 바닷길 보급이 힘들잖아. 자, 화약하고 총알이 안 오면 그냥 칼 갖다 싸우면 되거든. 근데 문제는 전쟁 시에 아군들이 먹을 식량이 안 오잖아. 병사들 못 싸워요. 그러니까 문제는 식량인 거야. 근데 아직 전라도가 함락되기 전이야. 아까 얘기했지만 고니시의 군부대는 경상도에서 상륙해서 충청도를 거쳐서 한성으로 진격했고, 가토기요마사는 경상도에 상륙해서 강원도 방향으로 이렇게 한성으로 쳐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아직 전라도는 공격당하기 전인 거야. 그래서 이 전라도가 조선의 최대 곡창지대야. 그래서 경상도에 일본 대군이 모이기 시작해. 일본 애들의 전략은 이거야. 이 이순신 때문에 보급선 이동이 힘드니까 식량이 많은 전라도를 함락을 시켜서 전라도에 있는 이 식량들이 약탈해서 위쪽으로 보급을 올리면은 능이 의주까지 진격할 수 있는 보급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이 전라도를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떻게든 수호를 해야겠다. 그래서 10월 10일 날 무슨 사건이 있게 되냐면 진주대첩 사건이 있게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진주성 전투라고도 부르는 거야. 당시 성주는 누구였냐면 김시민 장군이었다. 왕은 백성과 나라를 버렸지만 백성은 그 나라를 수호하고자 전라도에서 의병이라는 이름하에 10만 대군이 조성이 돼요. 그래서 이 전라도에서 봉기한 10만 대군이 진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몰려들게 되었고, 김시민 장군을 중심으로 외인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이 과정 안에서 진주성 성주인 김시민은 싸우다가 전사를 당하게는 되지만 이 진주 땅은 지키는 데 성공을 한 거지. 자, 진주를 지켰다.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넘어가는 길목을 지켰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전라도 함락도 무산되게 되자 요때 일본 애들은 궁지에 몰리게 되는데, 그 선조가 자기의 인근 국가였던 명나라 황제 만력제에게 원군을 요청하는 서신을 사실 미리 보냈어요. 그래서 이때 마침 명나라 원군이 도착하게 된 거야. 그래서 1593년 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조명연합군이라고 하는 게 구성이 되게 됐고, 전세는 완전히 이때부터 뒤바뀌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조명연합군은 고니시 유키나카가 점령하고 있었던 평양성을 일제 공격을 해서 빼앗겼던 평양성을 다시 수복하는 데 성공했답니다. 그리고 평양성 점령하고 나서
자, 이제 이 조명연합군은 벽제관 방향으로 해서 한성으로 진격을 하게 됐고, 당시에 행주산성이라고 해서 서울 근처에 산성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도원수 권율 장군이 이끄는 1만 명의 조선 병력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자, 조선의 전략은 뭐냐면 양방향에서 한성을 공격해서 한성을 수복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조명연합군은 벽제관을 딱 이제 건너야 되거든. 벽제관이라는 요새를 점령하고 건넜을 때 도원수 권율이 있는 행주산성 쪽으로 신호를 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행주산성에 있는 도원수 권율의 군부대가 조명연합군이 벽제관을 넘어서 그때 같이 한성을 공격할 생각이었던 거야. 자, 그래서 벽제관 전투라는 게 먼저 벌어지게 돼. 아무튼 이 벽제관을 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거는 조명연합군이었어요. 어머. 그래서 이때 명나라 장수가 이여송이었고, 그 이여송 옆에 있었던 조선 관료가 유성룡이었어. 유성룡. 벽제관은 요새 중에 요새야. 그래서 혹시 그 일본이 매복할 가능성이 크니까, 일본 병력이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자, 이 벽제관에서 살고 있는 조선 백성 하나를 불러요. 그 유성룡이가 물어본 거야. 벽제관 지역에 일본 애들이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조선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 명나라의 군부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 애들이 재빨리 다 도망을 가버렸대. 그래서 명나라 그 장군이었던 이호송이 이거 듣고, 야, 역시 우리 명나라 황제 군부대가 온다고 하니까 일본이 그 원숭이 새끼들이 겁나갖고 재빠르게 도망갔고만, 벽제관 추격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유성룡이 뭔가 이상한 거지. 벽제관은 조선에서 유명한 요새야. 근데 이 요새를 버리고 고니시 유키나카의 조총부대가 퇴각을 했다?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야. 그래서 유성룡은 이호송에게 이런 얘기를 해. 이거 뭔가 이상하니 정찰병을 추가적으로 보내고 더 알아보고 움직입시다, 장군.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이호송은 아니 그게 뭐가 걱정이야. 그 명나라 황제 군부대가 무서워서 도망을 간 거지. 그래서 명나라 군부대를 벽제관 안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때 유성룡이 잘했던 건 뭐냐면 이호송의 군부대 즉 명군과 거리를 좀 두고 조선의 병사들이 따라가라라고 조선 병사들한테 명령을 내린 거야. 자, 아무튼 이 명나라 군부대가 벽제관 안으로 딱 들어오게 되자마자 벽제관에 문이 잠기더니 벽제관 인근에 숨어 있었던 고니시의 조총부대가 갑자기 등장을 한 거야. 매복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매복 작전에 걸려서 벽제관 전투를 중심으로 명나라의 군부대는 크게 패전을 하게 돼요. 이때부터 명나라 장수였던 이호성은 완전 그냥 쪼그라져가지고 이길 전투도 병력을 안 보내. 자, 아무튼간에 이 벽제관을 넘어야 되는데 못 넘게 됐잖아. 그러니까 도원수 권율 장군은 행주산석에서 계속 신호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근데 계속 신호가 안 와. 그리고 고니시 유키나카의 군부대는 도원수 권율의 그 1만 병력이 행주산성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자, 이렇게 해서 행주산성에 있는 도원수 1만의 그 군부대를 격파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행주대첩 사건이 있게 됐다. 고니시 유키나카는 행주산성에 총 일주일 동안 계속 공격을 퍼부었대요. 근데 우리 권율 장군과 행주산성 인근에 살고 있는 성은민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일주일 동안 이 고니시의 병력의 공세를 막아내는데 성공을 하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서 행주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머쥐고 나서 이 기세를 몰아 조선의 수도인 한성을 수복하는데 성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외인들은 충청도 이남 지역으로 밀려서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뭐 교착 상태는 알 거예요.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지. 자,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도 전쟁을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다시. 그리고 조명연합군도 아니 일단은 빨리 그냥 전쟁 끝내고 싶어. 조선이 어떤 피해를 보든 간에. 자, 어찌됐든 간에 요때 조명연합군과 일본 정부의 입장이 맞아떨어짐에 따라 휴전협정이 이제 시작되게 돼. 휴전협정.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 전쟁이 6.25 전쟁 과정하고 거의 비슷하다. 아무튼간에 이제 휴전협정이 시작되게 되는데 참고로 거기다 적어. 조선 대표는 휴전협정 테이블에 없어요. 오늘 왜 없을까? 자, 조선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는 명나라 황제가 파견한 명나라 대표 심유경이라고 하는 신하야. 그러니까 명나라의 입장이 조선의 입장이 되는 거지. 우리는 종속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나라 대표 심유경이 협상 테이블에 앉고 일본 측 대표로 나온 게 소서행장 고니시 유키나카였던 거예요. 자, 아무튼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고니시 유키나카한테 휴전 조건 4개를 보내게 된 거야. 근데 고니시 유키나카가 그 갖고 오기 전에 받겠지. 조건 4개를. 아니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생각해도 요 휴전 조건 4개가 너무 이거 무리한 조건인 거야. 그래서 이제 고니시가 심의경한테 이거 얘기해주면서 굉장히 미안함을 느꼈다 그래요. 자, 일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휴전을 하고자 한다면 들어줘야 될 4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내용. 일본도 지난 2년간의 임진전쟁으로 인해서 피해가 막심하다라는 거야.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겠으니 조선 남단 지역에 있는 사도 지역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할양할 것.
자, 그러면 이 히데요시가 주라고 하는 조선 남단의 사도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 서울에 있는 경기도, 충청도, 우리가 있는 전라도, 그 다음에 경상도 이 땅을 주라는 소리야. 즉 조선 남한 땅에 강원도 땅 말고 다 일본 정부에게 할양하라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명나라 만력제의 딸, 즉 명나라 공주를 그 본처 부인도 아니고 일본 천황의 후궁 세컨드 부인으로 시집 보낼 것. 그러니까 이 조건을 명나라 황제께서 듣게 된다면 명나라 황제 만력제 뒷목 바로 잡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건은 뭐냐? 가만문서를 복구하는 거야. 명나라 황제한테 다시 조공 갖다 바쳐주고 싶으니 가만문서를 복구시킬 것. 그리고 조선이 이 약조를 나중에 파기시키고 어길 수가 있으니까 조선의 왕족과 신하들 간추려서 총 12명을 오사카성의 인질로 파견할 것. 이게 네 번째 조건이었던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딱 심윤경에게 보여주니 고니씨가 얼마나 미안을 했겠어. 자, 그리고 이 심윤경이 이 조건 보자마자 아 씨발 이거 휴전협정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든 거야. 그런데 이 명나라 대표 심윤경도 그렇고 일본 대표 고니시 유키나카도 그렇고 휴전이 간절해. 사실 이 고니시가 천주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일찍이 전국시대 때 천주교가 들어오긴 했다 그랬었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은 그 각 다이묘들의 국기가 다 다르거든. 조선에 쳐들어온. 근데 어떤 다이묘 국기가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 쪽 믿는 다이묘 국가인 거야. 그러니까 고니씨도 천주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전쟁 싫어. 그리고 일본 애들 입장에서도 이 전쟁 짜증나. 아니 100년 동안 내전했잖아 쟤네들. 그래서 겨우 이제 평화의 시대 왔다 하면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히데요시 욕심 채우고자 여기 조선 땅에 출병 중인 거 아니니. 그래서 고니시의 꿈은 뭐냐면 내 불쌍한 병사들 밑에 있는 장수들 다시 가족의 품으로 이 전쟁 빨리 끝내고 돌려보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한성에 들어왔을 때 선조가 없다는 거 알고 제일 분노했던 게 고니시였어. 딱 봐도 전쟁은 장기전을 끌게 분명했었던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이 휴전협정 정말 간절했던 거야. 그래서 둘이 간절해. 간절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기적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둘이 전 세계 역사 통틀어서 가장 혼이 담긴 이때 구라를 시전합니다. 그래서 심유경은 명나라 황제 만력제한테 가서 이렇게 전달한 거야. 제가요 휴전협정 테이블에서 일본 대표 고니시라는 새끼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일본 애들이 임진전쟁을 왜 일으켰는지 제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만력제가 야 그 이유가 뭔데?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심유경이 이렇게 답을 해. 그 저기 히데요시 있잖아요. 히데요시 아니 저기 일본 왕으로서 우리 명나라의 신하국가 되고자 그 조선 협박하기 위해서 조선 쳐들어와서 우리 명왕제에게 협박하기 위해서 신하로 책봉받고자 전쟁을 일으켰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명나라 황제가 이걸 듣고 굉장히 기뻐해요. 아 뭐야 우리 자식국가 신하국가 되고 싶어갖고 조선 쳐들어온 거야? 그럼 책봉문서 써주면 되지 뭐 하면서 바로 책봉문서 갈겨. 그리고 이 고니시는 일본 그 관백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가갖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명나라 황제 폐하께서 관백 저하가 제시한 이 네 가지 조건은 전부 다 승낙해주겠다고 합니다 라고 전달한 거야. 그래서 히데요시도 이 얘기 듣고 굉장히 기뻐하고요. 명나라 황제도 기뻐해요. 서로 기쁘죠? 3년간 휴전이야. 자, 그리고 이 3년간 휴전기 동안 조명연합군은 재침을 완벽하게 다 대비를 했었던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때는 1596년 가을이었어요.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쪽지 하나가 날라온 거야. 그거는 이제 히데요시가 기다리고 있었던 이게 아니라 너를 우리 명나라의 신하국가로 책봉함라고 하는 그런 책봉 문서였던 거야. 이거 보고 히데요시 개빡쳐요. 어이도 없고. 그리고 이 고니시를 바로 불러. 야 고니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러니까 고니시 입국다시야. 입 닫고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당장 이 새끼를 죽이고는 싶은데 이때 지금 조선하고 전쟁 중이잖아. 그럼 고니시 죽이게 되면 고니시를 다른 애들이 반란이 일으키겠지. 그래서 고니시한테 다시 가! 이렇게 명령 내려서 다시 재침이 이루어진 게 1597년 1월이었기 때문에 이 해를 정유년이라 그래. 그래서 이 사건을 정유재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유재란 전쟁 2년 동안은 조명연합군이 완벽하게 이 준비를 해가지고 일본 애들이 위쪽으로 올라오지를 못해. 그리고 때는 1598년 11월 히데요시가 앓고 있었던 지병이 도져서 히데요시는 운명을 달리하게 돼. 이렇게 해서 히데요시가 사망함에 따라 7년간의 임진전쟁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됐다라는 거. 여러분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는지 제가 집어드릴게요. 뭐가 나올 것 같아? 요거 나와. 요게 사료 문제로 나올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돼? 포기가 돼.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결과가 답이겠죠. 됐죠? 자, 좀 쉬다 합시다.